오늘장 영향을 줄 수 있는 투자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요일 투자 뉴스 앤 전략,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유한타증권 장시영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밤사이 뉴욕 증시 마감 이후 발표된 테슬라의 실적 리뷰로 오늘 첫 번째 이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센은 10월 말부터 계속해서 낮아졌었습니다. 자, 결국에 테슬라 4분기 실적은 어떻게 발표가 됐습니까? 네, 방송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재무제표 다 뜯어보고 왔습니다. 일단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2022년도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 이번 원인 같은 경우는 사실 관건이 이제 테슬라 전기차 가격 인하 효과, 그리고 거기에 EV 세액 공제가 어느 정도 영향을 줬는지가 관건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 좀 자세히 좀 살펴보니까 4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는 243억 달러 나왔습니다. 59%가 증가했고요. EPS는 1.19달러가 나와서 52.8%가 감소했고, 일단 보니까 매출과 EPS가 예상치에 비트가 됐다, 미스가 됐다. 이게 사실 리서치한 곳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CNBC와 야후와 더 스트레이트에 따르면 이제 비트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인베스팅에 따르면 미스가 나온 것 같은데, 일단은 이렇게 봤을 때 각 어떤 리서치 기업들마다 사실 정말 예상치가 이제 혼조였던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실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뭔가 변동성이 크게 나올 줄 알았는데 사실 변동성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인도량이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평균 가격이 상승을 했고요. 자동차 매출 이외에 또 다른 분야가 성장을 하면서 실적에 좀 비트를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달러 가치 상승, 아무래도 이제 달러 가치가 좀 많이 올라가면서 작년에 많은 기업들에 영향을 좀 줬었는데, 달러 가치 상승으로 매출이 1.4빌리언이 좀 감소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고요. 일단 자동차 매출은 21.3빌리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마진율은 역시 높아요. 25.9%. 보통 자동차 기업들 마진율이 10% 안팎인 거라고 있는데 25.9%는 마진율이 굉장히 높은 것이고요. 일단은 전 분기 대비하더라도 일단 2% 정도 감소했다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 현금 보유가 22.2빌리언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지난번보다 1빌리언 정도가 좀 증가했다는 부분 좀 포인트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은 이게 다인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이게 리서치하는 기업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지금 시간 외 가격을 보니까 그렇게 크게 변동성이 나오지 않고 있는 걸 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선방했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좀 의견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소식과 함께 테슬라가 네바다주에 있는 공장에 4조 4천억 원을 투자해서 리튬 이온 배터리와 전기차 부품 생산 라인을 늘리겠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3천 명의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겠다라는 그런 계획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경기 침체에 관련해 가지고 사람들을 인력 감축한다는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 오히려 인력을 3천 명 추가로 고용하겠다. 사실 이런 기사는 좀 크게 좀 안 다루는 것 같습니다. 부각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사람 내보내는 것만 크게 부각시키고 이제 뽑는 건 그렇게 크게 부각시키지 않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3천 명을 고용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좀 나왔고요. 당연히 이제 미국의 IRA 법안을 고려한 어떤 행보로 풀이가 됩니다. 일단 테슬라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제 실적 비트가 된 것 같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시간의 가격 계속 체크하시면서 오늘 밤에 또 미증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테슬라 시간의 가격에서 바로 체크해보니까 1.2% 상승 중에 있는데 4분기 EPS 그리고 매출은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연휴 이후 테슬라를 바라보는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지금 시각은 확실히 긍정적인 시각이 늘어났죠. 하지만 여전히 반대급부도 있습니다. 보수적인 시각도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또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도 있습니다. 2차 전지 섹터 관련해서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장시영 차장님. 일단 테슬라와 관련된 종목을 좀 고른다고 하면 아무래도 국내에서 테슬라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최우선적으로 좀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네바다 공장에 투자하는 것도 IRA 법안에 어떤 대응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일단 2차 전지 자체의 생산 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어떤 투자이기도 하지만은 그 내부에는 또한 전기 트럭 세미의 이 어떤 생산량 증대를 위한 포섭이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미의 어떤 생산량을 올해 출시가 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어떤 판매치라든지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테슬라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공급량을 빠르게 증대시키기 위해서 공장을 선제적으로 좀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바다 공장에. 테슬라 전기 트럭 세미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파나소닉이 이 배터리를 납품할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죠. 그리고 한 대에는 모델 Y보다 10배가 많은 배터리가 장착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LG 에너지 솔루션에 올해 관련해서
뭐 또 수주 실적이라든지 기타 여러 전반적인 어떤 실적 자체가 조금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작년에는 뭐 리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배터리 가격이 올라가면서 또 환율에 대한 어떤 효과 이런 부분들이 이 LG에너지솔루션의 실적에 큰 많은 기여를 했다라고 한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공장이 순차적으로 다 가동이 됩니다. 증설에 들어간 어떤 공장들이 다 가동이 되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가격적인 요건보다는 이제 물량으로 승부를 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물량을 계속해서 좀 수주받은 물량들을 납품해 내면서 그거에 따른 어떤 실적이 좀 늘어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뭐 공장이 양산된다고 하면 영업이익률도 어느 정도까지는 유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 6%에서 뭐 7% 정도 나오는 영업이익률을 계속해서 기록을 하면서 매출에 대한 어떤 증대, 실적 증대가 이어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1월 30일에 오버행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고요. 그 부분이 좀 지나고 나게 되면 주가의 어떤 뭐 방향성이 좀 정해질 텐데 그때 확인하시고 일부 좀 포트폴리오에 담아두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큰 산은 넘기고 보호해수 물량 해제라든지 실적 발표를 넘기고 나서 좀 천천히 매수 관점으로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진단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밤사이 테슬라 실적에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렸다면요. 오늘 개장 후에는 그 쏠림 현상 현대차로 넘어옵니다. 오늘 오후 2시경 실적 발표를 앞둔 현대차 성적표 미리 한번 프리뷰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작년 한 해 참 힘들었잖아요. 조건은 최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차는 분기로 보나 연간으로 보나 역대 지금 최대 실적 예상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현대차의 고급 브랜드 라인이죠. 이제 제네시스의 전 세계 판매량이 2년 연속으로 연 20만 대를 넘어섰다는 그런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 뭐 잘 아시는 대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난해 우리가 항상 끼고 있었던 단어 있죠.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현상 이런 단어를 항상 끼고 살았었는데 이것 때문에 뭐 내수 판매량은 전년 대비 줄긴 했지만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전체적인 실적을 견인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중국이 독일과 우리나라를 제치고 세계 2위 자동차 수출국으로 올라섰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사실 독일을 제쳤다라는 건 좀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좀 랭킹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기사가 어쨌든 나왔고요. 특히 전기차랑 하이브리드 그리고 수소 전기차 등 신에너지차 수출량이 120%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뭐 중국의 자동차 시장의 성장세를 이끌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해 중국의 자동차 수출 실적은 전년 대비해서 54.4% 증가한 311만 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는 261만 대 독일을 제친 수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1위는 당연히 일본이겠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6위에 랭크가 됐는데 하지만 요거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뭐 다 중국 제품 아닙니다. 이제 중국의 전기차 수출 가운데 절반 정도는 미국 기업의 테슬라가 상하이 공장에서 이제 만든 그 물량을 이제 절반 정도가 차지하고 있고요. 전체 신에너지차 수출의 48% 정도가 이제 중국 내수차가 아니고 이제 테슬라 차다라는 그런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걸 통해 봤을 때 우리가 조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외투 기업들이나 아니면 국내 전기차 생산 시설 유치 그리고 국내 기업들의 전기차 시설 투자 확대를 위한 전폭적인 인센티브 정책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좀 굉장히 절실한 상황인 것 같고요. 일단 현대차와 기아차 실적 발표가 오늘 오후에 나옵니다. 한 2시 정도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역대 최고 실적이 예정되어 있긴 하지만 이게 사실은 지속적으로 이어질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의문부호가 붙는 게 맞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판매를 위한 인센티브 이제 지급이 좀 시급합니다. 이런 정책 좀 빨리 수립해서 우리나라 기업들 조금 더 밀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제조업의 리더 역할을 했던 자동차 산업도 사실 올해 전망은 우호적이지 못한 상황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사실 누가 그렇게 쉽게 차를 살 수 있겠습니까? 또 금리 상승하는데 리스로 사겠다던 수요자들도 대거 사실 이탈할 수 있는 환경이고 IRA법 시행까지 지금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미 또 지금 주가 지점을 보면은 상당히 저점 수준에 와 있단 말이죠. 현대차 투자 전망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장시용 차장님? 뭐 현대차 자체를 지금 당장에 매수해서 주가로 큰 재미는 볼 수는 없습니다. 뭐 분명 시간이 좀 필요한 시점이고요. 다만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자동차 업종 내에서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사실 글로벌 여타 자동차 브랜드들과 비교를 해도 현대차의 어떤 자동차 업종 내의 지위는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어떤 매수가 여러분들 계좌의 수익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만약 바이앤홀드 전략으로 좀 장기적인 호흡으로
가져가시는 전략으로 가신다고 하면은 지금 자리는 가격적으로 좀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매출이 대충 뭐 38, 9조 원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2조 원대 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전분기 대비해서 또 YOY 대비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수급 차질이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면서 4분기에도 도매 판매는 조금 줄었습니다. 뭐 생산 차질 영향이 좀 지속되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신형 그랜저 출시해서 내수 쪽에서는 어쨌든 전분기 대비해서 판매 증가를 이루어냈고요. 앞서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제네시스 판매도 30% 좀 증가한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국차 점유율도 현대차 미국 시장 점유율도 5.6%로 사상 최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고요. 2018년 저점으로 4년 연속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같은 기간 내에 제네시스 판매도 10,000 대에서 5.6만 대로 5배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좀 보더라도 경기 침체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올해 현대차의 어떤 자동차 시장 내에서 경쟁력은 여전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본 차들이 사실 전기차 쪽에서는 크게 활약을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자동차 브랜드 현대차가 그 공백을 좀 채워가고 있고요. 뭐 미국 브랜드 럭셔리 브랜드 자동차 회사들도 재고가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반면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재고가 평년 수준을 좀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23년에도 점유율이 계속해서 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앞서 이제 말씀드린 어떤 신형 그랜저라든지 후속으로 뭐 코나라든지 산타페로 이어지는 신차 효과도 내수 시장에서도 분명히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은 뭐 경기 침체 이슈도 있고 뭐 판매량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여타 부정적인 의견들 때문에 주가가 크게 추세를 가지고 오르지는 못할지언정 지금 가격 자체는 굉장히 싼 가격대이고요. 긴 호흡으로 장기 투자 전략을 좀 보신다고 하면 현재 시점에서는 담아두고 조금은 잊어버리시는 그런 전략으로 좀 가져가시기에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대차의 미국 시장 점유율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5.6% 사상 최고치입니다. 또 자동차 시장 파이가 줄어든 유럽에서도 역대 최고 점유율 9%를 넘게 장악을 했고요. 올해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반면에 어마어마한 기록을 달성 중인 현대차. 오늘 오후 2시 좀 실적 발표 주시해 보시면서 긴 호흡으로 대응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뉴스입니다. 바닥론에 벼뜨는 반도체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바로 시장의 메가 트렌드로 자리매김한 챗 GPT. 이 인공지능 테마에 전날 반도체주들이 일제히 좀 들썩였죠. 네, 그렇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불을 붙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의 테마를 불질렀는데요.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소식에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D램 반도체가 필요한 산업이 곧 도래한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과거에 학창 시절에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아유 나는 역사 시험이 참 무서운데 이번에 역사 시험은 과연 어떤 문제 나오는지 한번 답을 해줘봐. 그러면 로봇이 답을 줍니다. 네, 임진왜란의 3대 대첩에 대해서 적어보세요. 만일 이것이 현실로 된다면 얼마나 좋은 산업, 얼마나 좋은 사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AI 시대, 즉 뭐 챗봇이라든가 챗 GPT 시대가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향후 5년 안으로 우리들의 아이들은, 지금 학생들은 정말 로봇에게 이번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예상 문제 한번 뽑아줘봐. 이걸 질문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D램 반도체가 되겠다 이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해요. 우리나라 시가총액의 약 20에서 25%가 반도체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련 산업까지 하면 더 많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금년에 2023년도에 좋은 성과를 내시기 위해서는 아마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의 20% 이상은 최소한도 반도체 및 반도체 관련주를 포션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 오늘 사실한 뜻 아닙니다. 분명히 반도체도 조정이 나올 겁니다. 그 조정 나오면은 연간 베이스로 보시면서 여러분 포트폴리오의 20% 이상은 꼭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반도체와 반도체 관련 종목들 포트의 20% 이상 좀 비중을 가져가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은 확실히 해가 바뀌니 열기가 더해지면서 온도차가 느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네 생활은 한파 속에 더 추워져만 갑니다. 팍팍해진 생활비 부담, 난방비도 생수값도 주류값도 다 오른다. 확인해 보시죠.
와, 일단 이거 여러분 다 공감하실 겁니다. 이번에 12월 관리비 고지서 보고 안 놀라신 분 별로 없으실 건데요. 정확히 딱 배가 올랐습니다. 난방비 정말 어마무시하게 올랐거든요. 구체적인 기사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저도 사실 이번에 얼마나 올라나 싶어서 평소에 잘 안 보는데 봤습니다. 보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 이거 진짜 맞나 싶을 정도로 많이 올랐더라고요. 일단 전국에 한방을 몰아치면서 난방비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번에 봤을 때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와 이거 진짜 심각한 수준이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뭐 가스요금과 전기요금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날이 더 추워지니까 난방비 걱정이 더 커지고 있는데 전일 한국도시가스협회에 따르면 이달에 서울 도시가스 소매요금이 지난해와 같은 기간에 비교해서 38%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 난방 열 사용 요금 역시 한 38% 정도 올랐고요. 여기에 작년에 라면 등 생필품 가격도 많이 올랐는데 문제가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생수 가격도 오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니까 생수 시장 점유율 1위가 제주 삼다수인데 출고 가격을 이제 평균 9.8% 이상 올리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한 여기 추가로 주류 가격 인상도 예고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우리 일반 서민들 아무래도 생필품에 대한 부담이 좀 커질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리고 난방비에 대한 부분은 또 다음 달 계속 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오히려 또 여기서 또 주가로 바로 반영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오히려 또 악재성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업도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가지고 투자를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달엔 또 더 많이 지금 난방비가 청구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일단 이 부분 관련해서 국내 증시에서는 수혜가 될 수 있는 기업 또 피해가 될 수 있는 기업 잘 나눠서 한번 분류를 해서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올해 들어서 가장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중 하나입니다. 바로 증권주에 대한 반등으로 이야기 이어가 볼 텐데요. 사실 작년에 거래 대금도 크게 줄었고 4분기 실적 전망도 썩 좋지 않은 편입니다. 그런데 증권주들 주가 탄력이 제대로 받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우리 주식시장 2,430포인트에 근접한 종합주가지수 어떤 측면으로 보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시각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낙폭 과대다. 3,000포인트가 2,100포인트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반등에 나선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뭡니까? 지나치게 저평가다. 전 세계에서 경제 선진국가 중에서 퍼가 9배밖에 안 된 국가가 과연 몇 개나 될까요? 아마 몇 안 될 겁니다. 그중에 하나가 작년 연말에 우리 대한민국 아니었습니까? 그런 해소 과정 마지막입니다. 과도하게 가치가 하락했던 원화가 다시 정상적인 자리 차지하면서 드디어 외국인 투자가들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면이 말 그대로 증권시장에서 바닥을 다지는, 즉 2180이라는 금년 저점이 되겠죠. 2180이라는 저점을 다지고 이제 상승 국면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화답을 보인 게 증권업종이 되겠는데요. 그런데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뭐냐면 증권업이란 것은요, 거래 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거래량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거래 대금 지금 얼마입니까? 코스피 시장 기준에서 지금 5조 6조밖에 안 됩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20조 원이 넘던 거래 대금, 이제야 불과 5조 6조 되기 때문에 당분간 증권업종이 계속 상승을 주도한다. 이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나 거래대금이 이제 점차 증가하겠죠. 주가지수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거래대금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거래대금이 증가하면서 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건 이겁니다. 1분기가 될지 2분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업들의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는 시그널이 나온다면은 그때 본격적으로 증권업종에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반등하고 있는 증권주 안에서 지금 눈여겨보고 계시는 종목이 있으십니까? 장시영 차장님. 뭐 1등 증권사를 찾아봐야죠. 키움증권인데요. 플랫폼 증권사로서 뭐 리테일 시장, 그러니까 리테일 시장이라고 하면은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실질적으로 이제 매매를 하는 시장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리테일 시장에서의 어떤 지배력은 키움증권이 가히 뭐 압도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런 어떤 시장 지배력도 있지만은 뭐 최근에 이제 증권사들 PF 익스포저의 수준에 따라서 좀 리스크가 좀 있었는데 뭐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1조 원 수준으로 대부분 또 선순위 채권이기 때문에 관련 손익 영향이 상대적으로 좀 크지 않다라는 점도 어떻게 보면 긍정적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종합금융투자 사업자 인가가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IB 쪽에 대한 어떤 확대 영업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익 증가 다변화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올해 실적 역시도 예상 실적도 1조 3천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도 7,240억 정도, 뭐 꾸준한 실적을 좀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에 만약에 반등하는 증권주가 있다라고 한다면 뭐 키움증권 정도 접근해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키움증권 토픽 종목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는요. 우리 증시에 대한 전망으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 경기 연착륙 전망이 다시 한번 슬금슬금 올라오면서 나오면서 코스피 지수가 한 달 반 만에 2,400포인트대 안착을 했습니다. 다만 실적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이 상승 탄력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지 여부 가장 투자자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남인호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저께 호주은행에서 금리 동결에 대한 시그널을 냈고요. 오늘 아침에는 뭐가 나왔습니까? 캐나다은행에서 0.25% 베이비 스텝을 하면서 금리를 동결할 수 있다는 그런 신호를 보냈습니다. 덕분에 미국 증시가 오늘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가 장 초반에는 급락했다가 많이 회복해가지고 혼조권으로 마감됐죠. 이게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여러분, 작년까지만 해도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여기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여건인데 금년 들어서 조금 스탠스가 바뀌었죠. 물가 상승도 크고 인플레이션도 염려가 되지만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경기 회복에 대한, 다시 말해서 이제는 무작정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고 적정하게 금리를 조절해야 된다는, 물론 다음 주 수요일 날에 가장 중요한 미국의 FOMC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그 과정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훈풍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와서 어제 결국 코스피가 2,400을 넘어선 상태에서 마감됐습니다. 저는 2,400포인트 안착할 거로 봅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 방금 이해생님께도 지적하셨지만은 지금 기업 실적이 좋습니까? 세계 경기가 좋습니까? 오늘 IMF나 유엔이 보니까 2023년도 전 세계 경기 GDP 성장률 2%가 채 안 된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계속 상승하기엔 좀 무리가 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우리 원화가 워낙 강해지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조금 급하게 사는 것 같아요. 지금 차트 나오고 있는데 정말 조정 없이 쫙 올라오다 보니까 조금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이렇게 결론 짓겠습니다. 상승 방향은 맞다. 그러나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렇게 결론 짓겠습니다. 네, 상승은 상승 추세가 맞겠지만은 그 속도에 대한 페이스는 좀 조절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장 안에서 또 특히 우리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장시영 차장님? 뭐 기사 내에 나와 있는 종목 중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관련 기사 앞서 이제 그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기사 내에서 코스맥스를 좀 추천한 기사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스맥스를 좀 말씀드리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화장품 자체 브랜드 업체들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 생활건강에 대한 어떤 뷰는 그닥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난 광군제 때를 좀 보더라도 국내 어떤 브랜드에 대한 어떤 제품에 대한 중국 소비자들의 어떤 접근보다는 로컬 브랜드들에 대한 어떤 접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브랜드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기대라든지 성장 이런 부분들은 너무 크게 잡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로컬 브랜드들의 성장이 굉장히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좀 종목을 골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ODM 업체라든지 OEM 업체들 중에 선별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국내 ODM 업체 중에 가장 큰 업체입니다. 그리고 중국 내에서도 7억 개 이상 연간으로 생산을 해내는 가장 큰 화장품 생산 업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3년 올해 같은 경우는 중국 화장품 소비가 대략 YOY 대비해서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2분기에 중국 로컬 업체들 같은 경우는 23년 업황, 그러니까 당시 같은 경우는 리오프닝에 대한 어떤 기대가 좀 없었겠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재고를 보수적으로 운영을 했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이미 리오프닝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에서 소비 회복에 본격적으로 좀 대응하기 위해서 중국 브랜드 업체들의 발주 러시가 얼마만큼 조금 이어질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바운드에 대해서도
국내 어떤 브랜드를 선택을 하더라도 실은 코스맥스가 ODM으로 만드는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수혜를 볼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방한 중국인들이 만약 국내의 어떤 화장품 브랜드를 선택하더라도 그 역시 코스맥스에 대한 어떤 수혜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 국내에 있던 뭐 화장품 브랜드사들도 다 코스맥스의 고객사이기 때문에 코스맥스의 실적으로 좀 이어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해 매출액은 대략 한 1조 8조 원 정도, 영업이익은 1,200억, 영업이익률 한 8% 정도로 굉장히 큰 폭의 어떤 개선세를 좀 보여줄 것 같고요. 기저효과가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이 해가 올해일 것으로 좀 보여질 수 있어서 주가 자체도 지금 현재 수준에서 혹시나 모를 뭐 깜짝 서프라이즈 실적이 1분기, 2분기에 발표가 된다고 한다면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조금 잘 살펴보시면 뭐 리오프닝 관련 그리고 경기 수혜 관련으로 또 실적 관련으로 뭐 큰 수익률을 조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